한양 외곽, 성박 한참을 벗어나면 겨우 초가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가난한 평민촌이 있었습니다. 이 집 저 집 한 끼 밥조차 버거웠던 그 마을의 박서방 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난 덕수는 5살쯤 잔인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온몸에 열꽃이 피어오르고 경기를 일으키는 열병을 앓게 된 것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뿐이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천만다행으로 아이의 목숨은 건졌지만 병이 씻은 듯 나은 후에 찾아온 것은 바로 암흑이었습니다. 덕수의 두 눈은 빛을 잃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맑고 초롱초롱했던 그의 눈동자는 세상의 색깔과 형체를 더 이상 담아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이제 고작 5살밖에 되지 않은 것을. 어머니는 눈먼 아들을 붙들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태우며 검게 타들어가는 심장을 쓸어내렸어요. 당장 하루 한 끼 연명하기도 힘든 형편에 눈먼 아이가 자라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눈앞이 캄캄한 막막함이 두 부부를 짓눌렀습니다. 다른 두 형제마저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 남의 집 품팔이를 다니는 형편에 눈먼 덕수를 끼고 앉아 먹여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덕수가 10살이 되던 해, 두 부부는 덕수의 앞날을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수를 한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침술원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몸종으로 팔려가는 것이나 다름없는 길이었지만 거기서 침술이라도 익혀서 나중에 눈먼 자신을 돌보고 먹고 살 방도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에 덕수는 이틀 밤낮을 울고불고 발버둥 쳤지만 부모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고 아들을 억지로 데리고 한양으로 갔던 것이었지요. 한양 저작거리 한복판, 기와집이 즐비한 골목 어귀에 자리한 침술원은 이름난 명의 서의원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명성만큼이나 규모가 상당한 그곳은 대대로 내려오는 비수를 익히기 위해 각지의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서의원은 덕수의 부모에게서 사연을 전해 듣더니 눈먼 아이의 딱한 처지에 동정을 느꼈는지 그를 침술원의 잡일꾼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비록 침술을 직접 가르치지는 못할지언정 혈자리를 가르쳐 지압으로 환자들의 혈맥이라도 풀어줄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침술원의 삶은 덕수에게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의원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덕수가 못마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몸 성한 아이들도 배움의 기회가 귀한 시절에 눈먼 아이가 제 집에서 먹고 자며 눈치 없이 눌러앉아 있는 것이 심기가 불편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이, 눈먼 애송이, 제대로 좀 치워봐. 쯧쯧, 저리 앞이 보이지 않으니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보지도 못하는 애를 받아주셨는지 눈이 보이는 녀석들도 못 견디고 나가는 판에 말이야. 그들의 자식들은 덕수를 대놓고 놀리거나 비웃기 일쑤였습니다. 덕수는 늘 침술원 마당을 치우거나 약재를 정리하고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들은 덕수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악용하여 장난치기 일쑤였지요. 약재를 담아두는 곳의 순서를 바꿔놓아 그가 약재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했고 그릇이나 도구를 발 앞에 놓아두어 넘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는 동안에도 그들은 늘 덕수에게 차가운 아랫목에 앉게 하거나 남들이 먹다 남긴 식은 밥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덕수는 그저 말없이 주는 대로 먹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서의원 큰아들이 덕수를 시켜 솥에서 막 퍼낸 뜨거운 죽을 나르도록 했습니다. 덕수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죽그릇을 들고 조심스럽게 옮겼지만 큰아들은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죽이 온몸에 쏟아져 피부가 벌겋게 익었고
덕수는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되레 그를 비웃으며 욕했습니다. 눈먼 주제에 어딜 감히 뜨거운 죽을 나르려 한담. 그러니 쓸모없는 놈은 눈깔만 먹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덕수는 몸의 상처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억울함에 차오르는 눈물을 꾹 삼켰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는 부모님이 자신을 한의원에 맡긴 이유를 눈먼 자신에게 한 줄기 희망을 찾아주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덕수는 침수런 한쪽에 앉아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는 낮에 스승인 서의원이 제자들에게 침을 가르치는 소리, 약재를 다루는 말과 혈자리를 설명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손으로 약재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으며 그 이름을 익혔지요. 제자들과 함께 사용하는 나무 모형에 몰래 다가가 더듬더듬 혈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더듬거리던 그의 손은 점차 섬세해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 눈은 그의 다른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었지요.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혈자리를 감지했고 귀는 미세한 침소리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덕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침술의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고되고 마음은 지쳐도 덕수는 침술을 배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언젠가 이 침술을 익혀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자신을 받아준 서의원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심장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10년이 흘러 어린 덕수는 20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눈은 잃었으나 다른 감각이 예민해져 바람과 발자국, 약재 향기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인체의 경락과 혈이 한 폭의 그림처럼 새겨져 있었고 손끝은 보이지 않는 눈처럼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침술원에 심상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도 내노라 하는 사대부 가문이 대감 날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잠조차 편히 이룰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서의원에게는 명성을 드높일 절호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서의원은 침술원의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 대감의 몸 상태를 살펴보고 진단을 논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저마다 배웠던 침법과 혈자리를 들먹이며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말하는 제자가 없었던 것이었지요. 덕수는 언제나처럼 침술원 한쪽에서 약재를 다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덕수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대감의 병증을 파악하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여 다른 이들이 미처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감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다른 불규칙한 떨림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피가 흐르는 듯한 감각, 생명력이 미약한 줄기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의원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집중하고 있을 때 조용히 약재를 다듬던 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감히 아뢰옵건데 그때 서의원의 큰아들이 불쑥 끼어들며 비웃었습니다. 쯧쯧. 눈먼 잡것이 어딜 감히. 약재나 다듬을 것이지. 건방지게 의술에 참견하려 드는가? 다른 제자들 또한 덕수의 무례함에 수군거렸습니다. 감히 눈먼 잡일꾼이 명예 서의원의 진료에 참견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의원은 왠지 모르게 덕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덕수야, 내가 할 말이 있더냐? 스승님, 대감마님의 통증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제 미천한 귀에는 대감마님의 몸에서 아주 미세하고 불규칙한 기의 흐름이 느껴지옵니다. 마치 차가운 실핏줄이 뒤엉킨 듯한 감각이 옵니다. 덕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 없이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당당했습니다. 덕수야,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찾을 수 있겠느냐? 서의원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보지 못하는 눈을 감은 채 그의 손가락은 대감의 다리 위를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대감의 피부 위를 훑어나갔습니다. 서의원과 제자들은 숨죽인 채 덕수를 지켜보았습니다. 덕수의 손가락이 마침내 한 지점에 멈췄어요. 다른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어 보이는 깊숙한 지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곳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진동과 차가운 기운을 정확히 감지했습니다. 스승님, 바로 이곳이옵니다. 이곳, 깊숙한 곳에 혈이 막혀 대감마님의 고통을 유발하는 듯하옵니다. 덕수는 그곳에 침을 꽂아야 한다고 조용히 서의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의원은 덕수의 말대로 그곳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덕수가 말한 곳에 맥의 흐름이 이상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서의원은 덕수가 가리킨 지점에 조심스럽게 침을 꽂았습니다. 놀랍게도 침이 꽂히는 순간 대감의 얼굴에 고통스러웠던 미간이 스르르 풀리며 앓던 신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대감은 눈을 번쩍 뜨고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오, 이게 웬일인가. 마비되었던 발가락에 감각이 돌아오는 듯하고 욱신거리던 통증도 약해지는구나. 침술어 나는 경악과 환희가 교차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의원은 덕수의 눈먼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덕수는 자신의 온 감각으로 정확히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제야 서의원은 깨달았습니다. 덕수의 눈머름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에게는 없는 비범한 감각을 선물한 하늘의 뜻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덕수는 자빌꾼이 아닌 서의원의 애제자가 되었습니다. 덕수는 스승인 서의원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며 침술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서의원의 집중 가르침의 고된 세월은 마침내 기적 같은 재능으로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차 침술어 난을 넘어 한양의 아랫 것들에게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사람의 병세를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신묘한 침술로 병을 치유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대부나 고관대작들에게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터라 그는 스승의 그늘에서 조용히 수련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술원으로 뜻밖의 연락이 당도했습니다. 한양 최고의 명문가이자 전 판서를 지낸 최대감 댁에서 서의원을 급히 모셔오라는 전가리였습니다. 대감은 중풍으로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명망 높은 대감의 부름에 서의원의 얼굴에는 근심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덕수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과 맹인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지요. 서의원은 고심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제자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뛰어난 의원을 데리고 가는 것이었지요. 최대감 댁의 위엄은 침술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대단했습니다. 거대한 기와 지붕이 늘어선 저택은 그 규모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고 기품 있는 문간에는 수많은 하인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서의원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명문가의 위엄 앞에서 살짝 긴장했지만 그의 곁에 선 덕수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주변의 모든 소리와 냄새를 감지하며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대감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씁쓸한 한숨 소리가 저택 안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상기가 되어 손발이 마비되고 언어장애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서의원은 꼼꼼하게 진맥하고 대감의 온몸을 만져보며 혈자리를 살폈습니다. 그가 진맥을 마쳤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병세가 더 깊고 복잡했던 것입니다. 진료를 마친 서의원은 덕수에게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덕수야, 내가 보기에 대감의 병세는 어떠한지, 너의 그 신묘한 감각으로는 무엇이 느껴지는지 대감마님을 진맥해보거라. 덕수는 주저없이 대감의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그의 모든 감각은 대감의 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대감의 온몸을 섬세하게 더듬으며 기의 흐름을 읽어나갔습니다. 그의 귀는 대감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고, 코는 대감의 숨결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불균형을 알아챘습니다. 침묵 속에 한참을 진맥하던 덕수의 얼굴에 문득 확신에 찬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스승님, 대감마님의 중풍은 단순히 기혈이 막힌 것이 아니라 몸속 깊이 자리한 어혈과 함께 간 기운의 울체가 원인인 듯하옵니다. 특히 왼편 다리와 팔의 마비는 오랫동안 풀어지지 못한 간 경락이 울체 때문입니다. 덕수는 막힘없이 병의 원인을 진단했습니다. 서의원은 덕수의 진단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진단했던 병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은 원인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찌해야 하는가? 덕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의 병은 오랜 세월 묵혀온 것이라 단번에 나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한 달가량 매일 아침 저녁으로 좌측 간 경락의 혈을 풀어주고 특별한 침법을 사용하면 차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특히 삼음교와 태충, 족삼리 등 핵심 혈자리에 깊은 침을 놓아 기혈을 소통시키고 간 기운을 풀어줘야 할 것이옵니다. 비록 눈으로 혈자리를 보지는 못하나 소인의 손끝 감각으로는 이 또한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덕수의 침착하고 확신에 찬 설명에 서의원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대감댁 부인에게 덕수의 진단과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부인마님, 대감마님의 병은 소인의 애제자 덕수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달가량 매일 아침 저녁 집중적으로 치료하면 분명 차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대감댁 부인은 서의원의 진료를 믿었지만 덕수라는 눈먼 청년의 치료를 믿을 수는 없다는 눈치였습니다. 정녕, 그 눈먼 아이가 우리 대감을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서의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마님, 이 아이는 비록 눈은 멀었으나 그 손끝과 귀는 저보다 몇 곱절은 더 예민하고 정확합니다. 어둠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치유의 빛을 찾아낼 수 있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 있습니다. 부디 이 아이의 손길을 믿어주시옵소서. 서의원의 굳건한 신뢰와 대감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국 대감댁에서는 덕수에게 한 달간 대감을 치료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덕수를 최대 감댁에 기거하게 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아들였습니다. 덕수야, 너의 어깨에 우리 침술원의 명예와 대감의 목숨이 달렸다. 부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거라. 스승님, 염려 마시옵소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덕수는 스승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긴장감과 함께 생애 처음으로 찾아온 막중한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대감댁에 머물게 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어쩌면 자신의 보잘것없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대감댁에서의 하루는 침술원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비록 환자의 몸을 돌보는 일이 고되었지만 이 고요하고 넓은 저택 안에서는 그를 깔보는 시선도 비아냥거리는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덕수는 오직 대감의 몸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대감에게 침을 놓고 뜸을 뜨고 따스한 손으로 막힌 혀를 풀어주었습니다. 대감은 덕수의 신묘한 침술 덕분에 날이 갈수록 미미하게나마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뻣뻣했던 손가락에 미약한 힘이 돌아오고 탁했던 정신 또한 조금씩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대감의 몸을 치료하는 한편 저택 안의 모든 소리와 냄새에 집중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고 누가 걸어 들어오는지, 밥상에는 어떤 음식이 오르는지 그의 예민한 감각은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유독 덕수의 감각을 사로잡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대감의 식사를 담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감의 죽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덕수는 그녀의 발소리는 여느 하녀들의 바쁜 발소리와는 달리 조용하고 나직했으며 발걸음 하나하나에 깊은 고독과 쓸쓸함이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비단옷의 서걱거리는 소리와 미약하게 풍기는 고결하면서도 차가운 백합향은 그녀가 보통의 여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인이 덕수의 곁을 지나다 실수로 쟁반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조용한 소리였지만 덕수의 귀에는 그것마저 슬프게 들렸습니다. 몸이 불편하십니까? 덕수가 무심결에 물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며 쟁반을 바로잡았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고아듣는 이의 마음마저 청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속에는 맺힌 한이 느껴지는 듯 얇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덕수는 식사를 나르는 소리와 희미한 향기만으로도 연하의 절망과 고독을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혼이 난 지 채 1년도 못 되어 남편을 잃고 청상이 된 대감의 며느리로 홀로 가문의 명맥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속에서 고된 나날을 견디고 있었지요. 그녀의 발걸음에 깃든 떨림, 숨결 사이에 스며든 그리움, 차가운 향기 뒤에 숨어있는 뜨거운 갈망을, 그리고 연하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듯한 모습으로 연하를 주시하며 누구보다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외로움에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에 덕수의 따뜻한 손끝 같은 온기가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러나 누구보다도 선명한 감각으로 서로의 슬픔을 알아본 두 사람. 그들의 침묵 속에는 이미 말보다 더 진한 대화가 흐르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연약한 불빛처럼 조용한 교감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등불이 꺼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갈랐습니다. 민감한 덕수의 귀에는 저택 안의 모든 작은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덕수의 방 앞으로 다가오는 나지막하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걸음과는 확연히 다른 지친 듯 끌려오는 발소리. 지난 며칠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왔던 그 익숙한 발소리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알 수 없는 두근거림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덕수의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걱거리는 문지방을 넘어 낯익은 비단 치마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연하는 문가에 선 채 한동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이어 연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원님, 이 늦은 밤에 불쑥 찾아와 죄송하옵니다. 허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과 몸이 너무 힘들어 의원님께서는 혹 그 연유를 아시고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덕수는 연하의 음성에서 지난 며칠간 그가 감지했던 모든 슬픔과 고독이 응축되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밤에는 잠을 깊이 들지 못합니다. 부디 편안히 들어오십시오. 연하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등잔에 불을 붙이고 앉았습니다. 덕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느낌만으로 여인의 위태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를 보지 못하시니 오히려 더 마음 편히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 저희 마음을 온전히 들어주리 하나 없었으니 연하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지난 세월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저는 혼인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를 따스하게 보듬어주던 서방님을 허망하게 보내고 저는 이 댁에 덩그러니나마 남은 생을 홀로 견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일하며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되면 제 몸이 얼어붙는 듯 차가워지고 잠조차 편히 이룰 수 없습니다. 가슴속은 늘 먹먹하고 어디 하나 성한 곳 없는 듯 몸 전체가 아려옵니다. 이 외로움과 고통이 저희 심장을 갈라놓을 것만 같습니다. 연하의 고백은 절절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덕수만이 자신의 병증을 헤아려 줄 수 있으리라 믿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연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인의 가녀린 손목을 더듬었고 미약하지만 불규칙한 그녀의 맥박을 감지했습니다. 연하의 맥은 마치 한겨울 연못 바닥을 흐르는 물처럼 차갑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인의 맥은 마치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 홀로 떨고 있는 나뭇가지처럼 위태롭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어 온기가 부족하며 심장에는 깊은 울채가 드리워져 있군요. 덕수는 연하의 손목을 놓으며 침착하게 진단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진단에 더욱 기대를 걸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병을 고칠 방법은 있겠습니까? 덕수는 연하의 애원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인이 부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몇 차례 침을 놓아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막힌 혀를 풀어드리면 몸의 통증은 다소 호전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허나 덕수는 연하에 보이지 않는 눈을 향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의 병은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인의 고통은 마음의 차가움에서 비롯된 것이 더 크오니 아무리 명약과 신침을 쓴다 한들 그 근원적인 차가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병이 온전히 낫기는 어려울 것이옵니다. 연하는 덕수의 말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침으로 해결되지 않을 무엇.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덕수의 목소리에서 침술로는 채울 수 없는 아주 깊고 따뜻한 무언가가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덕수의 방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덕수는 마음의 차가움이 연하의 병이라고 진단했고 연하는 그 말 속에서 자신의 깊은 고독을 꿰뚫어 본 의원의 통찰력에 알 수 없는 기대와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윽고 연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부디 저의 이 시린 몸과 마음을 의원님의 침으로 조금이나마 덜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비록 마음의 병이라 하시나 그마저도 고칠 방도가 있다면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연하의 목소리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소인이 최선을 다해 몸의 균형을 찾아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덕수의 방에 머물며 첫 침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덕수는 침통을 열고
맑은 금속 소리가 울리는 침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끝은 침의 미세한 떨림과 온도를 정확히 감지했습니다. 덕수는 연하의 옆에 앉아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부인,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시들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상하게 마련이지요. 부인의 고통은 육체의 경락 곳곳을 얼어붙게 하고, 그 냉기는 다시 마음의 문을 닫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문을 다시 여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덕수는 침착한 손길로 그녀의 팔과 어깨, 그리고 가슴 부위의 혈자리를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연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어떤 남자의 손길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지극한 정성과 조심스러움이 그녀의 피부에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긴장했던 연하는 점차 덕수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윽고 덕수는 따스하게 데워진 침을 연하의 피부에 놓기 시작했지요.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연하는 몸을 움찔했지만 아프기보다는 묘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수는 연하의 심장 부위와 손목의 안쪽, 그리고 발목의 혈자리에 섬세하게 침을 놓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의원의 손길은 더없이 정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침을 놓는 동안 덕수는 연하의 모든 숨소리와 몸의 작은 떨림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연하의 얼어붙은 몸속에 온기가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던 혈자리가 덕수의 침이 꽂힐 때마다 미세하게 온기를 띠며 꿈틀거리는 듯 했지요.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기운이 스쳤고 마침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지만 그 눈물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체념의 감정들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덕수는 침묵 속에서 연하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침술이 끝난 후 덕수는 연하의 이마에 맺힌 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없이 따뜻하고 섬세했습니다. 부인, 이 침은 몸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막힌 혀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허나 마음의 응어리는 스스로 풀어내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법입니다. 연하는 촉촉한 눈으로 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과 이해심 가득한 말은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치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가장 깊은 슬픔과 고독을 이 눈먼 의원은 보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온전히 이해하고 품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덕수의 침은 연하의 몸뿐만 아니라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 문까지도 열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더욱 단단하게 엮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낮에는 대감의 치료와 밤에는 과부 며느리의 치료를 병행하게 된 덕수는 이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된 것 같은 사람이 되면서 왠지 모를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덕수의 손길은 언제나처럼 혀를 짚고 있었지만 연하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유난히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은은히 풍겨오는 향기는 약재의 냄새가 아니라 한 여인의 숨결이었고 그 미묘한 떨림은 고독을 이겨내며 애써 버텨온 심장의 울림 같았습니다. 덕수는 그 순간 그녀가 환자가 아닌 여인으로 느껴지는 자신을 자각하며 혼란에 사로잡혔습니다. 연하 또한 달라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무심해야 할 의원의 손끝이 잠시 머뭇거리는 것을, 그리고 그 망설임 속에 감춰진 뜨거움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그녀는 덕수의 손을 떨리는 손길로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의원님, 소녀의 다른 혈도 풀어주심이 어떠신지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오래 눌러온 그리움과 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손을 거두려 했으나 연하의 손길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을 붙드는 듯한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덕수는 마침내 연하의 아랫도리 혈맥도 집게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고요는 더욱 짙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하는 덕수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눈을 감았고 덕수는 눈을 잃은 대신 온몸의 감각으로 그녀의 떨림을 읽어냈습니다. 숨결과 심장소리, 체온과 향기가 하나로 얽히며 그동안 억눌러온 고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조심스러운 망설임 끝에 마침내 닿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연하의 마음이 그 순간 따스하게 녹아내렸고 덕수는 처음으로 한 여인의 품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치료의 이름으로 시작된 손길은 이제 더 이상 의원과 환자의 경계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고독과 금기의 담장을 넘어 불가항력적인 격정으로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의무와 억압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밤의 정막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만의 뜨거운 밤은 연화 씨의 아랫도리 혈맥을 풀어주기에 충분하였답니다. 다음 날 마주한 두 사람은 아무 일 없었던 듯 말을 아꼈지만 스쳐 지나가는 순간마다 숨결이 엉켜버렸습니다. 연하는 차마 덕수 곁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했고 덕수는 그녀의 발자국이 멀어져 가는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피하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깊이 얽혀들었습니다. 연하는 금기의 두려움 속에서도 여인으로서 설레는 감정을 느꼈고 덕수는 세상을 잃은 눈 대신 그녀를 통해 삶의 새로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허락되지 않은 길임을, 그러나 결코 멈출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래서였을까요? 마주 앉아 차마 말을 삼킨 침묵 속에서조차 두 사람의 심장은 이미 서로를 향해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덕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감의 방에 들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침을 놓았습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손끝은 대감의 몸속 깊숙이 뻗어나가는 혀를 찾아내어 굳게 닫혔던 기운을 열어주었고 미세한 기의 흐름을 읽어 막힌 곳을 뚫어냈습니다. 그의 침술이 닿을 때마다 대감의 고통은 조금씩 가셨고 경직되었던 팔과 다리에도 미약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탁했던 대감의 정신이 맑아지며 이제는 간단한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감댁 식구들은 덕수의 신묘한 침술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감의 차도가 눈에 띄게 나타나자 대감댁 부인은 물론 모든 식구가 덕수를 극진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눈먼 일꾼으로 여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덕수는 낮에는 대감의 방에서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침수를 베풀었고 밤에는 며느리 연하와의 뜨거운 밤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약속했던 한 달이 지나자 서의원이 대감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대감은 서의원이 들어서는 것을 보자 희미하게 웃으며 팔을 움직여 보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서의원은 대감의 차도에 크게 감격하며 덕수의 손을 잡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대감마님, 정령 덕수의 침술이 명불허전이옵니다. 이대로만 계속 치료를 이어가신다면 완쾌도 멀지 않았습니다. 서의원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댁 부인은 주저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 의원님, 덕수 의원을 우리 집에 더 머물게 해 주십시오. 대감께서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우리 집 전담 의원으로 계시면서 계속 치료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서 의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덕수의 재능을 세상에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대감의 병을 완치시키는 것은 그에게도 큰 명예가 될 터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먼 덕수가 이렇게 귀한 대감 댁에서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은 그에게도 좋은 기회라 판단했습니다. 부인 마님의 간절한 부탁을 소이니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덕수야, 너의 어깨에 대감 마님의 회복이 달렸다. 부디 최선을 다해 정진하여 대감 마님을 돌봐드려라. 서 의원은 덕수를 향해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덕수는 스승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침술원의 자빌꾼 시절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쳤습니다. 대감의 병세를 호전시킴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성취감,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대감댁이라는 큰 저택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그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덕수는 계속해서 대감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중풍으로 쓰러진 대감의 굳은 몸을 어루만져 막힌 혀를 뚫고 기운을 돋우는데 전념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대감댁의 또 다른 환자이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와 마음을 나누는 유일한 존재, 며느리 연화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감댁 안에서 덕수는 눈먼 의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막막했던 어린 시절을 딛고 고진감래 끝에 이뤄낸 덕수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아닐까요? 안악들의 필수품 큰 가지. 송씨 부인의 남편 윤서방은 방 안 깊숙이 파묻혀 밤낮으로 글 공부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그의 방에서는 먹 냄새와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끊이지 않았지요. 윤서방은 마을에서 덕망 높은 선비로 통하였고 학식 또한 뛰어났습니다. 허나 윤서방의 아내 송씨 부인에게는 글만 아는 나무꾼과 다름없었답니다. 밤이 깊어도 책상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윤서방 곁에서 송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부인의 마음은 마른 땅처럼 갈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 텅 빈 마음을 안고 마당의 텃밭으로 나선 송씨 부인은 보랏빛으로 탐스럽게 열린 가지들을 보았습니다. 햇볕을 듬뿍 받아 윤기가 흐르는 가지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죠. 길쭉하면서도 도톰한 그 자태가 참으로 다르게 보였던 것이었어요. 송씨 부인은 그 가지를 손에 들고 슬며시 어루만졌습니다. 허허, 우리 서방님께서는 평생 글과 씨름하시느라 바쁘시니. 에이, 이 가지가 차라리 낫겠구나. 송씨 부인은 헛웃음을 흘리며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내 그녀는 가지를 앞치마에 숨겨 품에 안은 채 집 뒤뜰에 후미진 곳으로 걸음을 옮겼답니다. 그곳에서 주위를 한번 살펴본 후 아무도 모르게 속치마를 걷어올리고 은밀히 그녀의 깊숙한 곳으로 쑥 넣었답니다. 외마디 신음과 함께 송씨 부인은 온몸의 전율을 느끼며 눈을 지그시 감았답니다. 차가운 가지의 감촉이 그녀의 온기와 만나 이상한 쾌감으로 번져갔던 것이지요. 그녀의 입술 사이로 가녀린 숨결이 새어나왔고 두 뺨은 붉은 노을처럼 물들어갔습니다. 이내 가지가 더욱 깊숙이 들어가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내 서방이로구나. 하는 탄성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도톰한 가지가 그녀의 아랫도리에 들락달락하면서 그녀의 텅 빈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환희에 송씨 부인은 잠시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때 돌담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송씨 부인이 고개를 들자 옆집 호라비 정진사가
토끼처럼 눈을 휘둥그레 뜨고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정진사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지만 이미 두 눈은 부인의 그 모습을 생생히 보아버린 후였습니다. 깊숙이 들어가 있던 가지는 그만 쭉 미끄러져 땅으로 떨어져 버렸고 송씨 부인의 얼굴은 불이 난 듯 후끈 달아올랐답니다. 세상에 이런 망신이 다 있을까? 송씨 부인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한편 급히 방 안으로 들어온 정진사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을 애써 다스려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아까 보았던 송씨 부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며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있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그 흥분의 느낌을 정진사도 느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그동안 홀로 견뎌야만 했던 외로움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은 닫혀있던 그의 마음에 묘한 용기를 불어넣었답니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 부인께서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던 게로구나. 이리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새우는 것은 나만이 아니었어. 옆집 부인도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외로운 사람끼리 그 외로움을 달래볼까? 정진사는 깊은 밤 홀로 불을 밝힌 채 뜨거워진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튿날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정진사는 며칠 전 빌렸던 괭이를 든 채 송씨 부인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송씨 부인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문이 빼꼼 열리자 정진사를 본 송씨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습니다. 진사 어른, 어인일이신지요? 부인의 목소리는 아직 수줍음이 가득했습니다. 정진사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괭이를 건넸습니다. 빌려주신 괭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덕분에 아주 요긴하게 잘 썼습니다. 다음 장날에 부러진 괭이를 수리해 와야겠어요. 정진사는 송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깊어진 눈빛 속에 감춰진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읽어내려 노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수줍게 괭이를 받으며 그의 뚫어질 듯한 시선에 더욱더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답니다. 돌아선 정진사의 등 뒤로 부인의 길어진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진사는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 송씨 부인을 발견하였습니다. 부인, 제가 어제 살펴보니 부인 댁 텃밭이 해충에 시달리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 제게 해충 약이 있는데 우리 밭에 뿌리는 김에 부인의 밭에도 뿌려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정진사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듯한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송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 어린 제안을 끝내 거절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지요. 정진사는 능숙하게 텃밭을 둘러보며 부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텃밭 작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의 눈길은 내내 송씨 부인의 눈과 마주치며 자기 마음을 전하려 하였지요. 부인은 처음에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는 듯 조심스럽게 웃음꽃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해충 약을 능숙하게 뿌려주는 그의 모습은 평생 분만 잡던 윤서방과는 사뭇 다른 남자다운 매력을 풍겼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잊고 지냈던 설렘을 조용히 심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정진사는 우산을 들고 고개 너머에 갔지요. 마침 장에서 돌아오던 송씨 부인이 비를 쫄딱 맞고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정진사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부인, 괜찮으신지요? 이리 비를 맞고 다니시다니요? 그는 재빨리 우산을 펼쳐 부인의 머리 위를 가려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으로 서로의 몸이 닿을 듯 말 듯 어색하게 걸으며 송씨 부인의 집에 도착하여 처마 밑으로 들어서자
두 사람은 그 어떤 말도 없이 서로의 존재를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정진사는 조용히 부인을 지켜보며 그윽한 눈빛을 보냈고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그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였던 것이었지요. 빗방울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더욱 크게 울리는 듯 하였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송씨 부인 또한 정진사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그의 인기척을 살피고 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신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정진사는 매번 합당한 구실을 들고 나타났지만 이제 부인은 그 구실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마주할 때마다 둘만이 느낄 수 있는 묘한 설레임은 가슴 깊은 곳을 간지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송씨 부인이 정진사 집을 찾아왔습니다. 진사 날이 계세요? 아이고, 부인 웬일이세요? 지난번 신세진일도 있고 해서 부침개를 많이 했기에 한쪽 드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시군요. 냄새가 구수하니 입맛이 확 도는데요. 마침 우리 집에 막걸리가 한 병 있으니 부인도 들어와서 함께 한잔하시지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어서 들어오시지요. 정진사는 술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고 호라비가 산다고 하기엔 깔끔하고 정갈한 상차림이 송씨 부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던 것이었답니다. 서로 술잔이 오고 가자 정진사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날 일 말입니다. 송씨 부인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고 정진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텃밭에서 본 것이 제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겠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진사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외로운 몸이라 허전함이 깊습니다. 그 말에 송씨 부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정진사의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처지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사얼은 부끄럽습니다. 송씨 부인이 겨우 속삭이자 정진사는 슬며시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삽시간에 후끈 달아올랐어요. 혹여 제가 부인의 그 외로움을 아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는지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송씨 부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기운이 온몸을 감싸자 두 사람의 속이 짜릿하게 몸을 녹인 가운데 마음을 주고받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었지요. 진사얼은 저의 이 허전함을 채워주세요. 송씨 부인의 간절한 속삭임은 정진사의 마지막 이성마저 흔들고야 말았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품에 안고 오랜 시간 서로를 갈구했던 숨결을 나누듯 깊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송씨 부인은 비로소 메말랐던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시원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정진사의 거친 숨결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자 잊고 지냈던 뜨거운 감정들이 마치 잠자던 불씨처럼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였지요. 두 손은 자연스레 그의 옷깃을 붙잡았고 길고 긴 고독 속에서 움츠렸던 온몸의 감각들이 깨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는 듯하였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한 황홀경에 빠져들었던 것이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더욱 깊숙이 끌어안았고 송씨 부인의 짧은 신음은 정진사를 더욱 흥분케 하였던 것이었답니다. 두 사람이 텅 비어있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뜨거운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그들의 몸은 얽히고 설키며 달콤한 짜릿함으로 그 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담장 사이로 두 사람의 미래가 시작되었고 정진사와 송씨 부인의 달콤하고 은밀한 시간은 두 사람만이 아는 설레이는 비밀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송씨 부인의 달라진 모습이 그들의 눈에 띄었던 것이었지요. 여보게 송씨 부인이 요즘 어찌 저리 화색이 도는지 아는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다니니 말이야.
김씨 부인이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평소엔 윤 서방 뒷바라지에 짙어 한숨만 쉬던 분이 갑자기 꽃처럼 피어났으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야. 그때 마침 송씨 부인이 물을 길어 우물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연꽃처럼 화사하게 피어 있었고 걸음걸이마저 한결 가벼워 보였지요. 송씨 부인,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 그려. 무슨 좋은 일 있으면 함께 나눕시다. 박씨 부인이 슬쩍 물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좋은 일은 무슨, 그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날씨만으로 절이 피어날 리가 있나? 혹시 윤 서방께서 과거에 급제하실 조짐이라도 보이시는가? 박씨 부인이 재차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은 여전히 책만 보고 계시지요. 과거는 붙어야 붙는 거고요. 그저. 송씨 부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저 뭐요? 안악들이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 친한 친구들에게 비밀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은 밤이 하도 외롭고 길어 텃밭의 가지 맛을 보았더니 그 맛이 일품이라. 가지 마시오. 안악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텃밭의 가지가 올해는 유독 탐스럽게 열렸거든요. 그것을 맛보고 나니 마음이 절로 즐거워지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맛보시면 좋을 텐데. 가지 맛이 뭐 특별할 것이 있나? 쪄 먹든 기름에 달달 볶아 먹든. 송 씨는 수줍게 웃으며 자기가 맛본 가지의 특별한 맛을 다른 안악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마을의 안악들 사이에서는 송씨 부인의 가지 맛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특히 홀로 지내는 이씨 부인은 그 이야기에 유독 관심을 보였답니다. 송씨 부인, 그 가지 맛이 정말 그리 좋다면 저도 한번 맛보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맛나게 잘 먹을 방법이 있을까? 이씨 부인이 송씨의 집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언니, 가지 맛이 엄청 궁금했구먼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분명 언니도 그 맛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 거예요. 송씨 부인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라니. 어떤 방법인데요? 송씨 부인은 이씨 부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조용히 맛봐야 제맛이랍니다. 가지를 따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씨 부인은 송씨 부인의 말에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었군요. 그날 저녁 이씨 부인은 송씨 부인의 텃밭에 몰래 숨어들어 제일 탐스럽고 쪽뻗은 가지를 따서 자신의 치맛자락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담장 아래 아무도 보지 않을 만한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잡았지요. 그녀는 송씨 부인의 말대로 그 특별한 방법을 시도해 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이씨 부인은 치맛자락을 들치고 가지를 조심스레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구십니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이씨 부인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진사가 담장 너머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사님, 이것은... 이씨 부인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정진사는 그 광경을 이미 다 보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씨 부인도 특별한 가지 맛을 보고 싶군요. 이씨 부인의 난처함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정진사는 은밀한 미소를 띠며 이씨 부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 이씨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지요. 어떤 비밀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정진사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이끌며 자기 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이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으나 호기심과 설렘이 그 망설임을 금세 지워버렸던 것이었지요. 안채에 들어서자 정진사는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방 안은 은은한 등불 하나만이 켜져 있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송 시부인께서 말씀하신 그 가지 맛은 사실 그 가지가 아니랍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바로 이런 것이지요. 정진사는 불뚝 솟은 자기의 아랫도리에 눈이 갔지요. 그러고는 천천히 이씨 부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도 따스했지요. 아이고, 진사님. 이씨 부인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손길을 피하지는 않았답니다. 부인께서도 오랜 세월 외로움을 견디셨을 테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진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씨 부인의 말끝은 흐려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동의를 내비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지 맛은 갑자기 먹어봐야 더 맛이 나는 법이랍니다. 정진사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진사님도 참 그 가지가 얼마나 특별한지 정말 맛보고 싶어지네요. 실해 보이는 것이 맛이 아주 특별할 것 같아요. 호호. 하하, 부인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참으로 기쁩니다. 정진사는 그녀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의 숨결은 점점 가까워졌답니다. 진사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씨 부인이 마지막 망설임을 내비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정진사의 말에 이씨 부인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만나는 순간 부드럽고 달콤함은 이씨 부인이 오래전 잊고 지내던 설렘을 다시 일깨웠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씨 부인의 특별한 가지 맛은 초저녁에 시작되어 밤이 새도록 이어졌던 것이었지요. 창밖이 환해지자 이씨 부인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답니다. 송씨 부인 말이 맞았어요. 가지보다 더 좋은 맛이 있었네요. 정진사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오시겠습니까? 이씨 부인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가지 맛을 보고 싶군요. 이 가지는 아무리 먹어도 실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호호호. 그렇게 마을에 또 한 명의 외로운 영혼이 위안을 찾게 되었고 정진사의 집에는 밤마다 달콤한 신음으로 지붕이 들썩였던 것이었답니다. 깊어지는 가을밤 정진사의 사랑은 송씨 부인과 이씨 부인을 오가며 더욱 깊어졌고 그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진사의 오랜 벗인 최서방이 찾아왔습니다. 술상이 놓이고 두 사람은 정겹게 정담을 나누었지요. 하지만 최서방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시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진사, 자네는 요즘 어째 그리 얼굴에 윤기가 흐르는가? 나는 사는 게 영 재미가 없네. 최서방이 한숨을 길게 내쉬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정진사는 빙그레 웃으며 최서방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허허, 이 사람아, 사는 것이 어찌 매번 즐겁기만 하겠는가? 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 나서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나도 찾아보려 애쓰지만 통 재미가 없어. 글을 읽어도 감흥이 없고 밭일을 해도 그저 고되기만 할 뿐이니 이러다 시름시름 앓다가 홀로 방구석에서 주검으로 발견되겠어. 최서방의 푸념이 이어졌습니다. 정진사는 최서방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최서방, 자네가 너무 긴 시간을 홀로 살아서 그러네. 나도 가지 맛을 보기 전에는 그랬었지. 내가 자네에게 귀한 것을 하나 알려주겠네. 요즘 이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가지가 열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 않은가?
최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지라면 텃밭에 심는 그 보랏빛까지 말인가. 나는 올해 가지 농사가 영 신통치 않았는데 정진사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최서방은 아직 모르는가 보군. 그 가지가 어떤 맛을 가졌는지 말이야. 여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한순간에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하는 오묘한 맛이지. 최서방은 정진사의 달라진 눈빛과 알 수 없는 미소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정말 그 가지가 그리 신통방통하단 말인가? 나에게도 그 가지 맛을 볼 수 있게 해주게나. 맨 입으로 알려줄 수는 없지. 오늘 술값은 자네가 치르세. 여부가 있겠나. 자네처럼 얼굴이 핀다면야 술값이 문제겠나. 어서 그 가지의 특별한 맛이 어떤 맛인지 알려주게나. 정진사는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며 최서방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최서방은 그 순간 정진사의 가지맛 이 단순한 채소가 아닌 여인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쓰는 물건임을 말이지요.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침음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당장 텃밭을 다시 일궈서 가지를 심어야겠구먼. 그것도 아주 많이 말이야. 그날 밤 최서방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삽을 들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밤새도록 땅을 파고 일항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큼 넓어진 최서방의 가지밭을 보게 되었지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그는 정진사가 말한 가지 맛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최서방의 텃밭에는 가지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로 퍼졌고 어느 날 과부가 된 지 꽤 오래된 김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최서방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늘 한숨 쉬며 쓸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살아가던 처지였지요. 최서방님, 대개의 가지가 풍년이라 소문이 자자하여 찾아왔습니다. 최서방은 김씨 부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말하였지요. 부인, 가지는 아주 많이 있으니 드실 만큼 따가시지요. 그리고 특별한 가지도 준비되어 있으니 말씀만 하시지요. 최서방의 말에 얼굴이 붉어진 김씨 부인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그럼 그 특별한 가지 맛은 언제 볼 수 있는 건가요? 최서방은 올 것이 왔구나 기분 좋게 말하였지요. 지금 당장이라도 맛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밤에 조용히 드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서 맛을 볼 수 있을까요? 부인 집에는 아이들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 집이 조용하니 만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우리 집으로 건너오시지요. 그럼 오늘 밤 건너오겠습니다. 최서방과 김씨 부인은 밤에 있을 특별한 가지맛에 한껏 들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드디어 밤이 깊어가고 김씨 부인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최서방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었지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대담함에 놀라기도 하였답니다. 최서방의 집 문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요. 오셨군요, 김씨 부인. 최서방이 문을 열며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네, 특별한 가지 맛이 궁금하여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김씨 부인은 수줍게 대답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서방은 이미 방 안에 작은 상을 준비해 두었더랍니다. 그 위에는 술병 하나와 안주가 놓여 있었지요. 먼저 한잔 하시겠습니까? 최서방이 술을 따르며 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첫 잔을 마시자 얼굴이 붉어지며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던 것이었지요. 그 특별한 가지 맛은 어떤 것인지요? 김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서방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많이 급하셨군요. 이제 슬슬 보여드리지요. 그의 손길이 김씨 부인의 어깨에 닿자 그녀는 작은 전율을 느꼈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은 천천히 가까워졌지요. 최서방의 입술이 김씨 부인의 입술에 닿았을 때 그녀는 처음 느껴보는 달콤함에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최서방의 손길을 따라 그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였답니다. 이런 특별한 가지 맛을 보게 되다니 이 가지는 매일 먹어도 좋을 것 같군요. 오랜만에 맛을 보는 가지 맛에 기분이 좋아진 김씨 부인은 고백까지 하였던 것이었지요. 김씨 부인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특별한 감정에 충실하며 서로의 본능에 이끌려 개운하게 몸의 풀림을 느꼈던 것이었지요. 정말 특별한 맛이군요. 김씨 부인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최서방은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며 미소 지었지요. 오늘 가지의 맛이 특별하셨다면 다음에도 언제든 맛보러 오십시오. 달이 높이 떠오른 그 밤, 김씨 부인은 특별한 가지 맛의 달콤함을 온전히 느끼며 행복에 젖어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김씨 부인은 자주 최서방의 집을 찾았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찾아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던 것이었지요. 오늘은 어떤 가지 맛을 보여주실까요? 김씨 부인이 최서방의 집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최서방은 그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오실 줄 알고 특별히 준비해 두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답니다. 달빛 아래 나누는 그들의 이야기와 숨결은 점점 더 깊어져 갔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마을의 다른 여인들도 하나둘씩 최서방의 특별한 가지 맛에 대해 알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수줍음의 말도 꺼내지 못하던 여인들이 서로 눈빛으로 그 비밀을 나누기 시작하였지요. 최서방네 가지는 정말 특별하다던데. 그래.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다지. 이렇게 소문은 은밀하게 퍼져나갔던 것이었답니다. 마을의 여인들은 각자의 이유로 최서방의 집을 찾아갔고 그의 특별한 가지 맛에 길들어갔지요. 박씨 부인은 남편이 장사를 떠난 밤에, 이씨 부인은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에, 정씨 부인은 아이들이 일찍 잠든 밤에. 그렇게 여인들은 각자의 시간의 가지를 맛보러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녔지요. 그렇게 정진사와 최서방은 마을 여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나누었던 특별한 가지 맛의 추억, 그것은 마을 여인들의 가슴 속에 달콤한 비밀로 간직되었지요. 그렇게 가지 맛에 길들여진 그 마을의 여인들은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하였답니다.